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무원 국어의 탑박입니다. 자, 벌써 4강입니다. 좀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참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3강의 제일 마지막에 다음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설명했는데 잘못했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국어의 변천까지입니다. 아마 화면을 살짝 바꿔드렸을 겁니다. 다 문제 푸셨죠? 당연히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항상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문제를 먼저 풀어.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혹시라도 문제 틀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플러스.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이 교재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기출로 끝. 됐죠? 그러니까 결국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끝장을 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교재의 의도야.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기출 문제 보시고요. 그 밑에 개념도 있습니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잘하면 들어갑니다. 자, 주동과 사동 있지 않습니까? 요거 대빵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 친구. 자, 그러면 하나씩 참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솔직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보십시오. 자, 주동표현과 사동표현입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나서 주동과 사동을 싹 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동이라는 게 시키는 겁니다. 피동은 당하는 거. 솔직히 그게 전부인데. 사동은 시키는 거, 피동은 당하는 거. 됐죠? 주동이 있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동은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야.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시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보십시오. 다음 중에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오케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다. 이거 사동입니다. 그럼 결국 아이가 밥을 먹는 거겠죠. 오케이. 두 번째 나옵니다. 전초병을 앞세우지 않고 가다가 적에게 이건 당한 거지. 이건 당한 거잖아. 피동이죠. 사동이 아니라. 자, 다음 몇 번? 2번. 3번. 그는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결국 누가? 딸이 유학을 갔겠죠. 동작을 하도록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네. 가슴을 진정시켰으면 시키다라는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접사야. 사동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접사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동이 아닌 것은 몇 번? 2번. 왜? 2번은 피동이라서. 괜찮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오케이. 여기서 살짝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정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능동과 피동까지.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사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동이라는 단어가 있다. 사동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동입니다. 거기 대부분의 수험생들 문법을 아직 많이 배우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사동의 반대말은 뭐죠? 피동. 이렇게 그냥 툭 답변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사동의 반대말은요. 주동입니다. 주동. 그러면 피동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능동입니다. 능동.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동이란 뭐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동은요.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어려워? 그냥 사동을 시키는 거야. 끝. 이게 시키는 거.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얘 들어갑니다.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아이가 옷을 입었다. 괜찮죠? 자, 보시면 아이가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서술어죠. 이 동작을 누가 합니까? 주어가 직접 하죠. 주어가 동작을 직접 행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문장을요. 사동으로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건 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야, 옷 입어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동이라고 한다고요. 아, 그러네. 주동을 사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주동사를 사동사로.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네. 근데 주동의 주어는 사동에선 부사어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주어가 삐약하고 하나 들어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사동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뭘 썼을 때? 접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접사를 쓰면 돼. 두 번째는요. 보조 용언을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사동 접사에는 뭐가 있냐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히, 니, 기, 우, 구, 추에 하나 더. 뭐까지? 시키다까지. 에다가 플러스 시키다까지.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사를 사용해서 사동을 만들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한다고요. 보조어는요. 뭐뭐게 하다. 뭐뭐게 하다. 보조어. 이렇게 보조 용언을 써서 사동을 만들었어. 얘를 뭐라고 합니까?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구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우선 끊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동은 뭐냐는 거냐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 피동은 당하는 거야. 주어가 당할 때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은 뭐냐면 능동을 정의를 내려드리면은요.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주동과 능동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 자, 사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능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답니다. 이걸 피동으로 바꾸면요.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죠. 이렇게 된다. 얘는 주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잡는다라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주어가 대상에게 당하는 게 피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동을 시키는 게 사동, 피동을 당하는 게 피동. 이렇게. 괜찮습니까?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능동의 주어는 피동의 부사어로, 능동의 목적어는 피동의 선 주어로, 능동사가 피동사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좀 더 들어갑니다. 자, 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접사를 쓸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조 용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접사 뭐 있을까? 이, 히, 리, 기가 있습니다. 이, 히, 리, 기 또는 되다, 받다, 당하다. 됐습니까? 되다, 받다, 당하다. 됐죠? 그리고 보조용어는요. 어지다, 개되다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접사를 사용해서 피동을 만들었어. 얘는 뭐다고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보조용은 써서 피동 만들었어. 통사적 피동입니다. 괜찮습니까? 실제로 문제는요. 이 친구가 잘합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왜? 얘는 사동이잖아. 얘는 피동이잖아. 둘을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요, 어렵잖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솔직히 이게 전부야.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준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있거든요.
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요. 이 이중 피동 말하는 거거든. 무조건 틀립니다. 이중 피동은. 됐죠? 보여지다, 삐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하시면 돼. 자, 참고로요. 쉽게 또 선생님만 했으면 색깔을 또 여러분들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주동과 사동이 어떻게 구분하냐면 동작을 누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동작을 누가 하는가? 동작을 누가 하는지. 주어가 하면 주동, 대상이 하면 사동. 괜찮습니까? 얘는 어떻게 저는 설명하냐면 의지가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의지가 누구의 것인가. 주어의 것이면 능동, 대상의 것이면 피동. 괜찮습니까? 멋있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문제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앞에 있는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실제 기억나. 물론 그분의 경우에는 1차 합격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군문에 1차 합격하고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제가 자기소개서까지 받으거든요. 자기소개서까지. 근데 그분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도저히 뭔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뭘까?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거야. 그러니까 사동과 피동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천천히 한번 봐봐. 여기에 이희리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여기도 이희리기가 있어. 그치? 괜찮습니까? 이 둘, 예를 들어서 보다라고 했을 때 보이다, 보이다. 형태는 똑같죠. 근데 하나는 사동이고 하나는 피동이 되는 거야. 저희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형태와 방식이 다른 것을 물었다는 것은요. 결국 같은 거 지원해 보랍니다. 괜찮습니까? 같은 거 한번 지워봐. 그럼 나머지 있을 거냐? 그 다른 거 한번 골라봐 이 말입니다. 자, 화면 한번 살짝 바꿉니다. 자, 이거 어때? 보다거든요. 제가 사례를 이렇게 두 개 써봤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습니다라고. 이거는 사동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는 누구에게? 나에게 사진첩을 보여줬고 누가 본 겁니까? 내가 본 거죠. 사동이야. 사동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밑에 보십시오.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임을 당한. 하늘은 쥐가 볼 수는 없죠. 보임을 당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여기에도 보이다가 있고 여기도 보이다가 있거든. 근데 형태는 똑같은데 하나는 사동, 하나는 피동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 그러네. 사동사와 피동사를 만드는 형태와 방식이 똑같은 거 맞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고른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을 지원해라고요. 이 문제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요. 솔직히 잘 만든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다시 한번 이희리기가 사동에도 있고 이게 피동에도 있거든요. 그 둘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잡다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 사례. 잡다. 아이에게 겨우 연필을 잡혔습니다. 누가? 주어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히게 한 거죠. 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잡히다가 이렇게 사동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 잡히다가 사동으로 쓰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자 보십시오. 도둑이 잡혔다죠. 그러네. 결국 이거는 뭐다? 당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잡히다는 뭐다? 피동 아닙니까? 피동. 위에는 사동이고 밑에는 피동이고. 근데 둘의 형태는 똑같고 잡히다. 됐습니까? 아, 그러네. 됐죠. 아, 형태 똑같다. 근데 이해 보십시오. 할머니 품에 아기를 안겼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할머니 품에 아기를 안게 한 겁니다. 사동 맞죠? 안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아이가 안김을 당한 거죠. 피동.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동과 피동인데 생긴 건 똑같아. 둘 다 안기다야. 같다. 얘만 다르다.
그래서 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밀레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밀렸습니다. 피동이거든요. 근데 그 밀리다를 가지고 사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 밀리다의 경우는 사동을 만들고 싶어 뭐뭐게 하다라는 보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가 다른 거죠.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사동사와 피동사가 만드는 형태가 또는 방식이 다른 것은 몇 번? 예. 답이야. 어렵죠. 이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수험생들에게 가르쳐 보면은요, 어려워해. 사동과 피동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동과 피동 그쪽, 주동, 사동, 능동, 피동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나 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 같은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교재다 일단. 그렇죠. 불필요한 사동 표현도 있고 불필요한 피동 표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4번. 이건 아까 했고 부정표현입니다. 이 부정표현으로 딱 썼는데 이거는 실제로 어떤 문제냐면요. 올바르게 표현하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1번 틀렸어. 왜? 어이가 아니라 아이스죠. 2번은 쓰지 않습니다. 치어 들어왔다니까 쳐 들어왔습니다. 열을 씁니다. 요 일체라는 것은 명사야. 전혀 도무지의 의미일 때는요. 일체가 아니라 보다 1절. 이렇게 씁니다. 여기 부사야. 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퀴즈를 만든 분의 의도를 따르면요. 부정표현입니다. 이게 부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정표현의 사례로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부정표현도 실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동이나 피동보다는 값어치가 좀 떨어진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요. 올바르게 표현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괜찮은 문제는 맞습니다. 여기에 부정표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부정표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자, 부정표현 들어갑니다. 이건 간단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정표현은요.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했다. 나는 숙제를 못했어.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어. 나는 숙제를 안 했어. 나는 이해하시겠죠?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어.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여러분들은 모두 군무원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군무원. 참 좋은 직업이야. 군무원.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군무원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뭐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의 부족입니다. 아니 하기 싫어서 안 했어. 지금까지는 준비를 안 했어. 이 말 아닙니까? 얘는 의지의 부족입니다. 둘 차이 아시겠죠? 못했다, 하지 못했다. 못했다는 3글자, 하지 못했다는 5글자. 짧은 못 부정문, 긴 못 부정문입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짧은 안 부정문, 긴 안 부정문.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야,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요. 띄어쓰기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띄어쓰기. 붙여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따지는 것도 굉장히 문제 잘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2번 문제 다음 몇 번? 4번. 자, 넘어갑니다. 발화와 담화라고 돼 있네. 발화와 담화. 발화는 말하는 게 발화야. 담화는요. 발화를 묶어주면 이게 담화다? 괜찮습니까? 문장을 따지면 문장 하나 있으면 발화. 그 문장을 이렇게 여러 개 쓰면 이게 담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실제 이거는 접속어를 집어넣기. 이거는 무슨 문제? 비문학 문제가 더 낫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왜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를 고민해 보면
원래 발화와 담화 중에서 이렇게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 근데 실제 이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는 비문학에서 잘 나오니까 어떻게 생략된 내용치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박스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앞과 뒤의 의미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뭐 이런 것들 따지는 겁니다.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지 이런 거 따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선 밑에 접속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어색한 거 있으면 쭉 읽다가 어색한 거 있으면 그게 답이야. 뭐 별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네.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문학 문제 어떻게 비문학 문제야, 솔직히. 감사합니다. 문화에도 수준이 있고요. 높고 낮은 지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문화에도 수준이 있고 높고 낮은 지체가 있다면 가정이죠. 그 높은 쪽에 두는 게 학문, 예술, 종교, 도덕 등의 정신적 활동의 소산이고 출판 역시 그렇습니다. 출판도 이쪽에 들어간다고요. 수준이 이런 거잖아. 문화를 수준이 높은 거와 수준이 낮은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그 말이죠. 이런 친구들은 수준이 높은 쪽이고 심지어는 이 출판도 수준이 높은 쪽이고 그 말이죠. 괜찮습니까? 한데 오늘날 우리의 출판 풍토는요. 업자성, 상업주의. 이건 별로 안 좋게 변질됐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업자성,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라고. 에이, 별로 안 좋네. 됐죠? 그래서 한데 그런데라는 접속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전환. 왜? 앞에는 출판이라는 것은 수준이 높은 거야. 문화 중에서도. 근데 변질됐어. 한대가 맞죠. 넘어갑니다. 하기야 엄밀한 의미에선 모든 인간이 능력과 노동력을 파는 장사꾼이요. 일터는 거래 시장. 하기야 뭐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능력과 노동력을 파는 장사꾼이야. 일터는 거래 시장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괜찮죠. 네, 잘 보십시오. 그리고 출판기야말로 목부림. 그리고라는 것이 이게 첨가 보충의 접속어거든요. 앞에 친구와 뒤에 친구의 값어치가 똑같을 때 그런 그리고 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봐. 출판이란 이 친구는요. 수준이 높은 문화 중에서 수준이 높은 쪽에 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출판 풍토는 안 좋아졌다야. 하기야 다 그렇다고. 하지만 출판계는 유독 심하다고 이런 뜻이겠죠. 목부림견이라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가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3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거창 문제 아니잖아. 됐죠? 이거는 왜 목부림견인지에 대한 사례가 쭉 나오는 거죠. 85년 아이야코카 자서전은요. 영일 6개의 언어로 동시에 번역되어 나왔고 83년 이티 선풍이 불어치자 단 3개월 만에 13가지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업자성 상업주의가 되겠죠. 별로 신통치 못한 노벨상 작품들은 또 어땠는가? 일명 빨간 책인 저질 불량 지하 출판물이 지상에 범람했고 가명, 익명, 그런 출판물이 활기를 쳤습니다. 요즘도 많아. 또 하나의 문제는요. 지식산품인 출판물을 저지능자가 만든다는 점입니다. 진짜 심각하긴 하다 그렇죠. 지식과 관련된 어떤 제품인 출판물이잖아. 근데 문제는 저지능자가 만들어. 진짜 문제는 문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 몇 번? 3번. 뭐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는 어떻게 문제 푸는지를 잘 고민해 보십시오. 실제 원래 비문학 문제, 독서 문제지 않습니까? 독서 문제에서 접속어 집어넣는 문제, 흔히 말하는 생략된 내용 치료 문제는 원래 잘 나옵니다. 원래. 솔직히 문제도 만들기 쉬워. 그렇죠? 지문 갖다 놓고서 그냥 접속어만 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접속어 기억, 니은, 디귿, 또 적절한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게 더 문제 만들기 쉽다? 왜? 세 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는 원래 그래서 그냥 잡아내면 되는 거고 하나만 다른 걸로 살짝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만들기가 참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튼 넘어갑시다. 뭐 큰 어려움 없고요. 자, 실제로 발화와 담화는 원래 문제로 따지면 이런 문제는 발화와 담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발화와 담화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이런 거 있잖아. 지시 표현, 접속 표현, 대용 표현.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발화 또는 담화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오! 훈몽잡일. 이게 바로 고전 문법 문제인데. 고전 문법 문제.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군무원은 훈몽잡일을 진짜 좋아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은요. 이 훈몽잡일을 진짜 좋아합니다. 신기해요. (1527년에) 최세진이 만든 게 맞아. 종성에는 8개가 쓰이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모음의 수는 11개로 규정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초성에는 6개만 삐 아닙니다. 8개 썼습니다. 자, 표를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 여러분 교재 밑에 있습니다. 이거.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정확히 말하면 초성에만 쓸 수 있는 게 8개. 자, 이 표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는 모음이니까 잠깐 놔두고 얘가 자음 초성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자, 기역이라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썼어? 기역 이렇게 썼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기역이라는 친구는요. 초성에도 쓸 수 있고 중성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이라는 자음은요. 초성에도 쓰고 중성에도 쓰고 이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자, 얘도 그렇죠. 니은이니까. 니은도 초성에도 쓰고 중성에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초성과 중성에 쓸 수 있는 자음의 개수입니다. 몇 개? 개수 8개죠. 초성에만 쓰는 것은 아까 제가 8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야. 잘 보십시오. 키, 티, 피, 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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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히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우선 키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썼죠. 초성에만 쓰는 친구라고요. 이 말이. 티도 초성에만 쓰는 친구입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중성에도 썼다면요. 이렇게 썼겠죠.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썼겠죠. 초성에도 쓰고 중성에도 씁니다. 이 말. 근데 이렇게 썼다는 것은 초성에만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중세 때는요. 훈몽 자회에서는요. 됐습니까? 그 말이야. 잘 보십시오. 자,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건 초성에만이네. 초성에 지읒과 치읒과 기읒과 티읒과 피읒과 히읗 6개만 성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초성에 쓸 수 있는 것은 초성에만 쓸 수 있는 것은 8개. 초성과 중성에 다 쓸 수 있는 거 역시 8개. 그럼 실질적으로 보니까 초성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성에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6개 되겠죠. 가능하시죠? 이런 것들이야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몇 번 답? 3번 답. 이렇게 해서 답 찍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 혹시라도 또 알아? 올해도 문제 출제될지? 자, 자음 몇 개? 16개입니다. 뭐면요? 이게 11개다? 뭐야? 합치니까 27개네. 원래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요. 자, 자음 몇 개? 17개였죠. 모음은 11개 그대로네. 무슨 말이겠죠? 아, 그러네. 뭐 하나가 빠졌다. 하나를 한번 골라볼까? 자,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친구는 중요한 거 맞아.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자음의 기본자 있습니다. 그냥 마셔요. 뭐 마시라고? 어리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액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아, 얘가 없네.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따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비교해서 따져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만한데? 라고 하시면 그 진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도 있어서 모르겠고. 자, 다음 잘 보십시오. 최세진이 훈몽자료. 이 훈몽자료가 솔직히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도덕책이거든요. 도덕책이 아니라 한자책. 어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한자 교과서야 이게. 훈몽자료가요. 근데 이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친구에 이런 것들이 실려 있었던 거야. 자음과 모음의 명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음과 모음의 명칭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해. 근데 실제 요 화면 안에 요 안에만 요것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공부하셔도 훈몽자료면. 몇 년에 만든 최세진님께서 1527년에 만든 한자책. 자음의 명칭입니다. 기하부터 시작해서 히까지. 모음 명칭입니다. 아부터 시작해서 아래아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자음의 개수는, 자음의 순서는요. 이게 자음의 순서라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슈, 옛, 이응, 기역, 키, 티, 피 이렇게 되네. 됐죠? 이거 그대로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옛 이응이거든. 됐죠? 옛 이응 여기. 이 순서 아니야 그냥 순서. 요게 얘입니다. 이렇게. 기역부터 시작해서 옛 이응까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키부터 시작해서 히까지. 그냥 순서인데 뭐 어렵지 않다. 몸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현행 한글 맞춤법의 자모의 순서는 당연히 약간 차이. 예전에 경찰직이 한에서 한번 문제가 출제됐을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냐면요. 현대국어의 자모와 최세진이 만든 훈몽자회서의 자모. 명칭도 다르고 순서도 다릅니다. 그게 답이었는데.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없습니다. 받침을 8개 쓴다고 이게 바로 뭐야? 팔종성 가족용법 아닙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은요, 충분히 이 정도의 문제야. 답 3번인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또 나왔다? 봐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닌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책이라고. 한자 교과서로 한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요. 답 1번이죠. 괜찮습니다. 말모이라는 영어가 있죠. 말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큰 사전 싹 다 한국어를 기술하기 위해서인데 훈몽자회는 안 돼. 왜? 한자 교과서라서. 그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아, 얘는 진짜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 문제를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국어사의 시대 구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별걸 아니고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자, 요거 그래. 최소한 저에게서 배우는 분들은 요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뭐 몰라도 상관없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국어사를.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소 이 경계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경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계. 자, 중세 또한 이게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계. 최소한 저에게서 배우는 분들은요.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알겠죠? 자, 합니다. 제가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이 경계가 뭐냐면 이 고려의 건국입니다. 고려의 건국. 몇 년이냐면 9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의 건국이 918년이었어. 중세 요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요 경계가 뭐냐면요.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창. 몇 년에 있었던 144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요 경계 이쪽이 임진왜란입니다. 임난. 몇 년에 있었던 1592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요 경계가 뭐냐면 갑오개혁입니다. 189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계로 따질 때는요. 중세를 기준으로 이게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입니다. 이게 중세야.
그 전은 고대. 그 다음에 근대는요.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합니다. 기본. 이 정도는 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그것을 밑에 뭐 끝장 이론입니다 하면서 써본 겁니다. 그러네. 오케이. 그러다 훈민정음이네. 이건 중요합니다. 솔직히 이 문제를 푸는 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냐면요. 자, 봐봐. 얘하고 얘를 배우면 얘는 초성에 써 있는 피입이죠. 종성에도 쓸 수 있네. 초성과 종성에, 그러니까 종성과 초성에 쓴 거죠. 디귿이네. 네, 피입이다. 종성.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보면은요. 밑줄을 왜 못에다 왜 밑줄을 걷을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적인 속성은요. 초성에 쓸 수 있는 것을 종성에도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제가 이거를 실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다시 이거는 종성부용 초성이야. 근데 실제 이것을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잘 보십시오.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의가 처음인데요. 그럼 지금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괜찮지? 자, 훈민정음 중요한 거 맞아. 솔직히. 아까 훈민정음 창제가 몇 년이라고요? 144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창제다. 반포는요. 1446년에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단어가 책일 수 있다. 근데 글자일 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자, 참고로 이때 훈민정음이라는 이 친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거든요. 뭐가? 책이 등재됐습니다. 글자가 등재된 것이 아니라 책이 등재가 됐습니다. 이것도 실제 문제 나왔습니다. 공무원 쪽에서는요. 됐고. 자, 다음에 이 훈민정음을 조금만 더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음과 모음을 만드셨거든요. 만드시기요. 자음을 만드셨습니다. 초성 자음을 만들었다고요. 중성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아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자,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자음의 개수 몇 개? 정답은 17개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음은요 11개입니다. 그래? 종성도 있잖아. 초성과 중성과 얘는 종성. 종성을 만들려고 했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살았어도 내가 왕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종대왕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감히. 그러니까 그 당시로 살았어도 몰랐겠지. 됐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드네. 근데 잘 보십시오. 종성을 만들려고 했었어. 그냥 제 상상이야. 근데 안 만들었어. 왜? 만들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는 초성, 즉 자음을 다시 쓰니까 딱 되더라고요. 초성에 있는 글자를 중성에 썼더니 좋아. 아주 훌륭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성과 관련돼서는요. 제가 단어 2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그렇죠? 이 단어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성, 부용, 초성. 두 번째는요. 팔종성 가족용 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팔종성 가족용 용법. 자, 우선 밑에 있는 거 먼저 설명한다면요. 8개의 종성 가지고 가히 족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야. 그럼 그 8개의 종성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우, 옛, 이응. 이렇게 총 8개의 자음을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종성에. 그러니까 얘는 잠깐 쓰이다가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랬을 때 종성, 부용, 초성이란 말 뜻이 뭐냐면 종성에요, 초성에 있는 자음들을요 다시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17개 쓸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종성, 부용, 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얘를
의주의 표기라고 합니다. 얘는 표의주의야. 얘는요 표음입니다. 발음이야 발음. 표음주의 표기입니다. 됐습니까? 발음을 가지고서 표기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중세 때는요 신기하게 디귿이라는 친구와 시옷이라는 친구의 발음이 같다 다르다? 달랐겠죠 당연히. 달랐으니까 달리 표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용비어천가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꽃이야. 오늘날 꽃. 그럼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다름이 이 지읒은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맞죠? 왜? 8개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성, 무용, 초성으로 표기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종성 관련돼서는 설명 끝났어. 이 2개의 단어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 자, 위에는 초성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기본자. 그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한 게 가획자. 됐죠? 기본자 대 획을 더한 게 가획자고 기본자, 가획자와 전혀 모양이 다르다 해서 이것을 이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랬을 때 자, 기본자에 해당되는 거 저는 항상 이렇게 수험생들이 암기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서 또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들이 물을 안 먹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물이 맛이 없답니다. 근데 왜 물이 맛이 없지? 진짜 맛있는데. 물을 안 먹어. 그럼 당연히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건강 생각해서 물을 마시라고 막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물 하나 딱, 물 한 잔 따라가지고 주셨습니다. 물 마시라고. 또 안 먹는데. 뭐라고 말할까? 그냥 마셔요. 됐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라고요. 그냥 마셔요. 이렇게. 그냥 마셔요. 그냥 마셔요. 뭐? 물.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하죠. 아리수 이렇게 됩니다. 아리수 표기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리수 이러면 안 돼. 알겠죠? 혼납니다. 아리수 이렇게 쓴다고요. 예대응 리을 반침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획을 그으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백지정식 몇 개? 9개입니다. 좀 더 해줄까? 오케이. 자, 왼쪽 메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어금니 앞자를 써서 얘를 아음이라고 합니다. 혀 설자를 써서 설음,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 이치자를 써서 치음, 목구멍 후자를 써서 후음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면 반설음이라면 반만 설음이야. 반설음. 얘는 반만 치음입니다. 그래서 반치음이라고 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갈까? 오케이. 자, 실제로 공무원 쪽에서는 어디까지 문제 나오냐면요. 이거다. 자, 실제로 이 기본자라는 이 친구는요. 뭘 본떠서 만들었냐면요. 발음기관 또는 조음기관을 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콕 찍어서 기억은 뭘 본떠서 만들었다?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콕 찍어서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상용했다고요. 한자로 바꿔줄까? 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설근폐 후지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건데. 얘는요,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입니다.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상설부 상악지형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게 맞아. 얘는 입술명입니다. 상구형, 상치형, 상후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자음이 만들어진 원리라는 이 친구는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요.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 더 획을 그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자음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음은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몸 들어갑니다. 자, 몸도 마찬가지야. 자, 모음은요. 자, 이것도 기본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으, 이가 있습니다.
초출자 오아 우어, 제출자 요야 유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됐죠? 얘가 기본자입니다. 그 기본자를 합쳐서 만든 게 초출자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제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 위를 메워두면 이게 양성이다. 얘는 음성이고요. 얘는 중성입니다. 이게 양성, 이게 음성, 이게 중성. 참고로 모음은요. 이게 뭐냐면 기본자가 천지인 삼재를 상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늘이야. 이건 땅이고요. 얘는 사람이고요. 천지인 삼재를 상형해서 기본자를 만들었고요. 얘는 기본자를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출자는요. 초출자에다 아래를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합해서 만들었습니다.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까지.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했거든요. 괜찮죠? 근데 고전법은 우선 반드시 뭘 명심하셨으면 좋겠냐면 공무원 쪽에서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든 28개의 글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제 머릿속에 기억 2번, 3번 정도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다음 17개, 모음 11개를 쓸 수 있으면 에이, 28개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답은 순경은 비비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거는 세종대왕께서 만든 28개 글자에 해당되지 않았죠. 답이야. 됐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자 56번은 충분히 2번인 거 이해하시겠죠? 봐봐. 종성에 쓰는 것을 초성에도 썼지 않습니까? 초성에 쓰는 것을 종성에도 썼죠. 다시 한번 종성, 부용, 초성 그렇다고. 초종성 통용 팔자라는 것은 요건 아까 훈몽사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초종성 통용 팔자 앞에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초종성 통용 팔자. 얘는 초성에 맞는 초성 독용 팔자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얘는 없어. 종성 독용 팔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2번.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60번으로 갑니다. 아이고, 국어의 변천이네. 아, 이거 제 교재는 있는데 국어의 변천. 물론 여러분들 이 교재도 제 교재를 바탕으로 만든 건 맞으니까 실제 밑에 개념 보면 있습니다. 개념이. 됐죠? 아, 여기는 운용법도 설명이 있구나.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만약에 나중에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더라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운용법까지는 솔직히 아시는 게 맞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은법, 성조 이런 것들. 어차피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얘는 뭐냐면 주격주사 아닙니까? 중세 때의 주격주사는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가 있었어, 이가. 중세국어 때 주격주사거든요. 이가 있었거든요. 자, 이 이라는 형태가 자,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도 바뀌고 이렇게도 바뀌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과연 자, 이런 친구들을 도대체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에서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라는 경우는 언제 쓴다? 앞에가 자음으로 끝났을 때. 는 이를 씁니다. 그렇죠? 자, 이 친구는요. 앞에 있는 친구가 뭐일 때?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일 때는 이 친구로 씁니다. 됐죠? 자, 얘는 뭐냐면 앞에가 올 때 이 모음일 때는요. 안 씁니다. 하지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근데 실제 여기는요.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어. 왜냐면은요. 화면 바꿉니다. 아, 이걸 줬어. 얘를 줬다고, 얘를. 아, 이거 안 줬으면 땡큐인데. 왜? 제가 가르친 분들은 싹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 가르쳤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것까지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서? 국어의 변천에 있습니다. 제 기본서 국어의 변천에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이라는 주격조사는요. 자음 뒤. 짝대기는요. 이 모음 이외의 모음 뒤. 안 씁니다. 하지만 있는 거야. 이 모음 뒤. 됐습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여기 안에 도대체 어떠한 주격조사를 쓸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왼쪽에 있는 친구 제가 음만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자 문제 아니니까. 자, 뭐다? 봉, 천, 토제입니다. 하늘을 받들어서 죄를 꾸짖다 뭐 정도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죄를 봐봐. 죄. 자, 죄. 뭐다? 짝대기 눈에 띄십니까? 짝대기 뒤에서 뭐 한다고요? 안 썼다고. 생략. 자,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사방제후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사방제후야. 후? 떨어지게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 이 몸, 이외의 몸이죠. 뭘 썼다고요? 짝대기를 썼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썼고 여기는 짝대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답이야. 괜찮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자, 주격수사 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세 때. 가는 언제 생겼냐고요? 근대 때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 나온다? 근대 국어 때 뭐가 나왔다고요? 주격조사 가가 나왔다고요. 요 정도도. 됐죠? 띄어쓰기? 근대 때 나옵니다. 중세 국어 때는 띄어쓰기가 없었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자, 우선 자, 답을 설명하면 하나는 생략, 하나는 짝대기. 자, 답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됐죠?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어의 변천까지 한번 끝내봤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도 합니다. 오, 벌써 5강이네.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을 표기하는 방식이라고 됐죠? 자, 총칙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띄어쓰기까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풀라고. 알겠죠? 미리 예습이라는 것을 하고 강의를 듣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